테이크는 우리에게 남의 집 딸내미를 함부로 건드리면 아주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I believe it. But it's not gonna save you.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할리우드는 남의 집개도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애견인들로서는 매우 반가웠던 영화였죠. 바로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존 윅입니다. 테이큰과 존 윅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수가 테마였고 액션이 돋보였으며 무엇보다도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당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자비 따윈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무지막지하게 처단하는 걸 통해 관객에게 통쾌한 액션을 선사했죠. 이 정신을 이어받은 캐릭터가 있었으니 Why? 또 하나의 큰 공통점은 군더더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존 윅이 그렇습니다. 테이큰의 경우는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던져주면서 관객의 감정을 동화시키려는 노력이라도 했지만 존 윅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매우 간결한 이야기로 일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 한 마리로 인해 이 모든 사단이 발생하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불상사도 생겼죠. 좀 더 자세히 보면 단순히 개가 죽어서 목숨을 걸고 조직 하나를 박살내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아무튼 제게 이 영화는 존 윅이 입고 있는 수트처럼 깔끔하고 세련됐으며 정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부터 촬영과 편집을 비롯한 연출까지 아주 잘 짜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은 아내와의 에피소드를 매우 간결하게 삽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공을 들였다면 관객의 감정을 깊이 끌어들일 수 있었음에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 탓에 역효과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집중했던 액션 하나만큼은 수준급입니다. 다른 영화들이 본 시리즈의 영향을 따라갈 때 존 윅은 오히려 정통 액션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환호를 받았습니다. 본 시리즈의 현란한 촬영과 편집을 꺼리시는 분들은 존 윅의 정돈된 화면을 더 선호하죠. 액션에 있어서 두 영화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첫 번째 요인은 두 명의 감독이 다름 아닌 스턴트맨 출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체드 스타이스키와 데이빗 레이치는 무술 유단자인데다가 수많은 영화에서 스턴트맨으로 출연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체드 스타이스키의 경우는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키아누 리브스의 스턴트 대역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인연 때문에 존 윅엔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존 윅에서만큼은 키아누 리브스가 액션의 90%를 직접 소화했습니다. 영화를 유심히 보시면 대역이 아니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체드와 데이빗으로 인해 존 윅은 디테일마저 살아있는 액션 영화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총을 견착하는 자세까지 세밀하게 묘사했으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바탕이 되어 테이큰의 육박전과는 다르면서도 여전히 박진감 넘치는 총격전을 완성했습니다. 존 윅의 집과 클럽에서 벌어지는 근접전은 그야말로 끝내주죠. 두 사람은 이런 액션 스타일을 두고 건프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존 윅과 비슷한 유형의 영화로는 지난 2012년에 개봉했던 액트 오브 밸러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마이크 맥코이와 스캇 워프도 스턴트맨 출신입니다. 심지어 배우들은 당시를 기준으로 현역 네이비실 대원이었습니다. 이 덕분인지 감독부터 배우까지 이렇다 할 사람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북미에서만 7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영화도 밀리터리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추천합니다. 전편에서 살인기계답게 조직을 무너뜨렸던 존 윅은 속편에서도 당연히 또 한 번 자신의 실력을 과시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옛 친구를 돕기 위해 로마로 가서 세계 최고의 킬러들과 맞붙는다고 합니다. 예고편에서 볼 수 있는 커먼이 그 킬러들 중 한 명일 것 같네요. 얘는 아마도 루비 로즈가 연기한 캐릭터 같은데 왠지 포스가 끝판대장처럼 범상치 않아 보이죠? 이들과 함께 새롭게 합류한 로렌스 피쉬버는 어떤 캐릭터인지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10중8구 어떤 조직의 보스 같은 사람으로 보이네요. 혹시 좀 전에 말씀드린 존 윅의 친구? 전편에서 주요 배경 중 하나였던 컨티넨탈 호텔의 주인과 매니저였던 이안 맥쉐인과 랜스 레딕, 그리고 존 윅의 친구이자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존 레기자모는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존 윅이 자신의 차를 도둑맞은 후에 잠시 타고 다녔던 시볼의 세빌레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 사람과 자동차는 챕터 2의 주요 배경이 로마니까 초반에 잠깐 나올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액션에 대한 기대는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말에 따르면 전편보다 2배의 액션으로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키아누 리브스는 이번에도 혹독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챕터 2에서도 대부분의 액션을 직접 소화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편도 이미 액션의 비중이 굉장히 컸던 영화라서 감독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액션 빼면 시체라는 비판도 있었던 영화니 자칫하면 우리나라에선 더더욱 성공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액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적어도 저는 전편만큼만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This guy. Who is that? Maybe she can help us. 안녕하세요. 묵이입니다. 요즘 들어 취향을 타는 영화가 제법 많이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그런 영화만 골라보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리뷰할 영화도 조금 취향을 탈 것 같은 영화입니다. 바로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다중도 너무 다중인 23개의 인격을 가진 남자의 이야기 23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럼 바로 줄거리부터 보시죠. 멀쩡한 대낮에 주차장에서 납치된 3명의 10대 소녀 케이시, 클레어, 마르샤. 셋은 어떤 밀실에 갇힌 채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납치범 케빈과 마주하게 됩니다. 소녀들은 그가 혼자란 것을 알게 되면서 힘을 합쳐 탈출을 계획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인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의 알 수 없는 행동으로 혼란과 공포만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남자가 다중인격 환자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고 9살 인격 헤드윅이 나타날 때 설득을 시도하는데요. 과연 케이시와 친구들은 설득에 성공하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공포 스릴러 영화 23 아이덴티티입니다. 한 사람이 23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놀랍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니까 더 놀라운 영화입니다. 1977년 수차례의 강간과 납치 등의 사건으로 체포되었던 빌리 밀리건이라는 인물이 정신감정 끝에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다중인격으로 판정받으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이 사람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에 여러 가지 검사와 치조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인 그가 인격에 따라서 아랍어, 아프리카어, 크로아티아어 등의 다양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전문가 수준의 수학, 물리학, 의학 지식을 뽐내는 도저히 연기로 보기 힘들 정도의 능력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나이도 3살부터 26살까지 각기 다르고 성별, 종교, 목소리, 억양, 성격 이런 게 모두 다른 24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해리성 정체 장애를 가진 빌리 밀리건. 바로 이 인물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영화가 23 아이덴티티입니다. 근데 아무리 연기력 좋은 배우라고 해도 과연 이런 연기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틸다 스윈튼처럼 매번 다른 개성의 연기를 하는 배우에게 지금까지 연기했던 캐릭터 24명을 한 영화로 묶어서 만든다고 하면 과연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영화에서 24개의 인격을 모두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 나오면 영화가 산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뭐 그렇다 해도 제임스 맥어보이가 보여준 다중인격 연기는 제가 본 이 배우의 연기 중에서는 단연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너티 프로페서라는 코미디 영화에서 주연 배우 에디 머피가 1인 치력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연기를 떠나서 분장의 힘이 있었다고 하면 23 아이덴티티의 맥어보이는 오롯이 자신의 연기력으로 각각의 인격들을 표현했습니다. 말투, 제스처, 표정 등등 약간 애매한 인물도 있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인격이 바뀌는 연기는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밖에도 납치되는 소녀 케이시 역을 맡은 아니아 테일러 조이. 연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뭔가 눈이 좀 가는 배우입니다. 참고로 케이시는 예고편에서 그냥 납치되는 1인 정도?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본 영화에서는 좀 더 깊게 다뤄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스포일러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나이트 샤말란 감독하면 반전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리뷰니까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아래 표시한 구간으로 스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반전. 전 사실 영화 보기 전부터 어떤 반전이 있을까? 24번째 인격은 누구지? 심지어 케이시가 24번째 인격인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상상도 했었는데 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반전이 없어서 반전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큰 반전이 있을 거야 하면서 뒤통수 대주고 맞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앞통수를 후려친 느낌이랄까요? 반전이 없는 반전. 여러분, 반전에 집착하지 말라는 감독의 경고인가봐요. 그럼 이건 넘어가고 결말부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웬 브루스 윌리스가 카메오로 나오지? 뭐 당연히 그럴만한 게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전작 중에 이 영화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려 17년 전 영화인 언브레이커블인데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던이라는 남자는 그 언브레이커블의 주인공 데이빗 던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23 아이덴티티를 보기 며칠 전에 이 감독 영화가 뭐가 있나 쓱 보다가 하나를 골라봤는데 그게 언브레이커블이었어요. 기가 막히는 초이스. 그리고 샤말란 감독은 언브레이커블의 속편도 기획하고 있는데 23 아이덴티티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했답니다. 아마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신 듯 하네요. 마지막은 케이시에 대한 이야기. 비스트가 케이시를 놔준 이유는 뭘까? 입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과거의 상과 몸에 난 상처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케이시는 참 아픈 과거를 겪으며 자랐죠. 자아분열이 어릴 적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어린 시절 강박과 학대로 자아분열이 시작된 케빈처럼 케이시도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비스트는 케이시가 겪은 아픈 과거와 흔적들을 본 것이고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녀를 놔준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보이 중에 보이, 맥어보이의 열연이 돋보이는 이 영화. 호불호가 갈리겠다는 느낌은 들지만 전 나쁘지 않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3 아이덴티티를 볼 예정인데 아직 안 보신 분은 2000년 영화 언브레이커블과도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 영화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그럼 이상 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추천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영화 잘 봐요.